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웃으며 대화했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고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그런 날 말입니다. 상대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절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마음의 피로를 느끼며 한숨을 내쉬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의 무의식이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어떤 신호를 이미 포착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머리로는 좋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자꾸만 조심해라고 속삭이곤 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정도 되면 수많은 인연을 겪어왔기에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할 법도 하지만 여전히 사람 관계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어렵기만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별 기대 없던 이에게 큰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결코 그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포장지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공들여 준비한 말과 표정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틈새에서 흘러나옵니다. 아주 찰나의 눈빛, 식당 점원을 대하는 짧은 순간의 태도, 혹은 돈을 지불할 때의 미세한 망설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수많은 관계의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나의 직감이 맞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인간 본성의 결정적 신호들을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이 시간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지혜를 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서글픈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홀가분한 해방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가을날,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도록 마음의 단단한 울타리를 함께 세워보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더 가치 있는 통찰로 채워드리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좋은 정보를 이웃과 나누는 마음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첫 번째 숨기려 해도 새어나오는 마음의 높낮이. 동네 오래된 단골 카페나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다 보면 유독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평범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라거나 진료 언제 시작하나요? 그 같은 일상적인 물음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짧은 한마디에 듣는 사람의 기분을 묘하게 비꼬거나 상대를 아래로 깔아보는 듯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며 당당하지만 곁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는 괜히 민망해져서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투박한 사투리를 쓰는데도 그 어투 끝에 상대에 대한 존중과 다정함이 묻어나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투는 우리가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그 사람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법이죠. 실제로 말투가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투영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1000명 이상의 대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사람의 성격 급변이나 공격성은 사용하는 단어보다 억양의 고저와 말의 속도에서 82% 이상의 확률로 먼저 감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도 모르게 말끝을 흐리거나 반대로 특정 단어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어 상대를 압박하려는 경향은 그 사람이 현재 타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말투는 뇌의 변연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의식적으로 고치려 애쓰지 않는 한 평소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 건 대부분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의 주파수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삶의 태도가 굳어진 패턴이라고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단어를 골라 쓰는데도 묘하게 사람을 가르치려 들거나 취조하는 듯한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대개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무의식을 말투라는 통로를 통해 분출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은 속일 수 있어도 말의 결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인간관계에 서글프면서도 정직한 진실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말투는 그 사람의 영혼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는 사람이 내뱉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담긴 그릇, 즉 어투와 분위기가 그 사람의 본질을 더 정확히 규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해도 가시 돋친 말투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단번에 드러내고 만다는 뜻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투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건 내 예민함 탓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내 직관이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무례한 말투 때문에 종일 마음을 쓰거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이미 거칠어져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럴 땐 그저 저 사람의 마음 그릇이 저 정도구나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들은 그 사람의 입을 떠난 순간 이미 그 사람의 것이지 굳이 여러분이 받아 안아보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타인의 말투를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단호함이 우리를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인격이 가장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순간. 가족들과 오랜만에 큰 마음 먹고 나간 외식 자리에서 기분을 잡쳐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옆 테이블에 앉은 점잖게 차려입은 신사가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식당 종업원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 말입니다. 본인보다 한참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마치 종 부리듯 무시하는 그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시계를 찼어도 순식간에 천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면 바쁜 병원 창구에서 대기번호가 꼬여 화가 날 법한 상황인데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웃으며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지만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본성이 가면을 벗고 튀어나오는 법이죠. 사회심리학의 거장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 복종 실험을 변주한 여러 행동 관찰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힘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대할 때 뇌의 공감 회로가 급격히 비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의 70% 이상이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느낄 때 상대의 실수를 비난하는 강도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타인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보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깊은 심리적 기제입니다. 즉,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진 도덕적 성숙도의 최저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 점원이나 경비원 혹은 사소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대부분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자존감이 낮아 누군가를 찍어 눌러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믿는 패턴인 경우가 많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이라는 생각 뒤에는 사실 누군가 나를 우러러봐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불안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정의와 배려를 외쳐도 정작 힘없는 사람 앞에서 본심이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입니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런 준엄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배경으로 취급하는 순간 그 사람 자신도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뜻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명성이 높아도 사소한 약자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결국 칸트가 말한 인격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가 내뱉는 무례함은 상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인격적 결핍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변의 유독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강양약강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친절을 믿지 마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웃어주는 그 얼굴도 언젠가 여러분이 그보다 약한 위치에 서게 된다면 언제든 서늘하게 바뀔 수 있는 얼굴이니까요. 그런 사람의 무례함을 목격했을 때 굳이 나서서 가르치려 들거나 같이 화를 내며 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저 저 사람은 딱 저기까지가 본인의 한계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합니다. 타인의 천박함에 내 감정이 전염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니어들이 지녀야 할 가장 고결한 방어 기제입니다. 세 번째,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지점.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친척 경조사 자리에 가보면 돈을 대하는 태도만큼 그 사람의 속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입으로는 내가 다음에 살게라고 호기롭게 말하면서 정작 계산할 때만 되면 신발끈을 고쳐매거나 화장실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데도 남모르게 조용히 찻값을 치르고 나가는 분이 계시죠.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보여주는 에너지의 흐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아야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베풀면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돈을 쓰는 방식은 개인의 통제감 및 불안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노턴 교수는 600명 이상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친사회적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타인을 잠재적 약탈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죠. 즉, 지나치게 돈에 인색한 사람은 단순히 검소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거나 계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건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타인과 나를 우리로 묶지 못하고 오로지 나라는 성벽 안에 갇혀 있는 심리적 패턴 때문이죠. 돈을 쓸 때 유독 생색을 내거나 상대방이 빚진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돈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도구일 뿐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남이냐라고 말해도 지갑이 열리는 순간의 망설임과 계산은 그 관계의 진짜 온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국 인색함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뜻이죠. 돈을 아끼는 것과 사람을 아끼는 것 사이에서 항상 돈을 선택하는 사람 곁에는 진심 어린 인연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명예나 지위는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그 한 뼘의 넉넉함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유독 돈 계산이 밝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인색함은 논리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랜 불안이 만든 단단한 껍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나만 일방적으로 베풀며 소갈이하지 마시고 그저 비즈니스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내 귀한 진심과 물질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흐르게 하세요. 내 마음의 창고를 비워 누군가를 기쁘게 했을 때 찾아오는 그 환한 기쁨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인을 도구로 보는지 동반자로 보는지의 차이. 가끔 주변을 보면 유독 잠깐만 이것 좀 해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예약하는 법을 알려달라거나 장 보러 가는 길에 내 물건 하나만 사다 달라는 식의 아주 사소한 부탁들이죠. 한두 번이야 이웃 사촌끼리 도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묘하게 이용당한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들은 내가 요새 좀 바빠서라며 쏙 빠져나가곤 하죠. 부탁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편리한 도구로 여기는지 그 본심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성의 원칙에 의해 유지됩니다. 하지만 타인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한 심리 실험에서 피실험자의 65%는 상대방의 시간이나 노력을 공짜라고 여기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수고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가볍게 치부하는 수치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거절을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신이라고 느낍니다. 사소한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심리적 무례함의 결정체인 셈이죠. 그 사람이 염치 없이 부탁을 남발하는 건 대부분 깜빡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에너지를 자신의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패턴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침성이 좋은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나 번거로움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말투는 미안한 대로 시작하지만 속내는 내가 좀 해줘라는 명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고마움은 금방 잊히고 오히려 다음에는 더 큰 권리를 주장하는 심리적 채권자가 되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선을 바라는 사이이지 서로의 유용함을 바라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그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안개처럼 흩어지고 만다는 뜻이죠.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쏟는 정성은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커다란 위기보다 오히려 이런 사소한 부탁을 주고받는 일상적인 태도에서 더 날카롭게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가 얼굴을 붉히거나 서운한 기색을 역력히 내비친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 덕분에 그 사람이 나를 동반자가 아닌 도구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 친절이 상대의 당연한 권리가 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은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행동입니다.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는 나를 도구가 아닌 인격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도 충분합니다. 5번째, 자존심과 자존감의 경계가 보이는 찰나.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약속 장소를 착각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뱉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 결정됩니다. 어떤 이는 즉시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전하는 반면 어떤 이는 내가 오해하게 말했잖아라며 오히려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거나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몰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실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르는 사고이지만 그 실수를 수습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인격의 결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방어 기제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불안정한 고자존감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순간 자아가 붕괴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연구 결과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이 40% 이상 높았으며 대인관계의 신뢰도 역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과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지적, 정서적 행위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도 변명을 늘어놓거나 되레 화를 내는 건 대부분 모렴치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직면할 만큼의 내면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고집이 센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끼친 피해보다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더 참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패턴입니다. 미안해 한마디면 끝날 일을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안 그러냐라는 식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은 결코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줄 모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내 완벽함을 증명해줄 들러리일 뿐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어제보다 오늘 더 현명해졌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퇴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고귀한 과정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끝까지 잘못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제의 어리석음에 자신을 영원히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배운 것이 많아도 자신의 실수를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의 키가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만 더 다칠 뿐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자신의 그릇이 자금을 만천하에 광고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은 그저 아직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측은히 여기며 넘어가주면 그만입니다. 내 잘못은 정중히 사과하되 상대의 뻔뻔함까지 내 책임으로 떠안지는 마세요. 사과는 하는 사람의 인격이지 받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니까요. 6번째, 내면의 질서가 외부로 투영되는 방식. 가끔 친구의 집을 방문하거나 지인의 차에 올라탈 때 그 공간이 주는 묘한 기운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꼭 대궐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식탁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상이 얼마나 단단하게 붙들려 있는지 느껴지죠. 반대로 겉모습은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었는데 정작 가방 안은 영수증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거나 차 뒷좌석에 온갖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두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외부로 뻗어나와 형성된 심리적 영토와 같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사무엘 고슬링 교수는 사람의 개인 공간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과 본성을 90% 이상의 확률로 맞힐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간을 의도적으로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뇌의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 자기 통제력과 책임감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신이 머무는 사적인 공간을 방치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타인과의 약속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간의 무질서는 곧 내면의 무질서가 밖으로 새어나온 결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공간을 어지럽히거나 주변 정리에 소홀한 건 대부분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정성껏 가꾸고자 하는 자아, 존중감의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이건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완벽주의자인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 엉망인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는 예민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는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머무는 공간부터 귀하게 대접하기 마련입니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집은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석이자 우리의 첫 번째 세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곧 우리의 정신적 뿌리라는 뜻이죠. 내가 머무는 자리를 정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역시 정돈하지 못하고 휘둘리기 쉽습니다. 사소한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행위 속에는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이 아닌 내가 쥐겠다는 고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유독 자신의 공간을 함부로 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뒷정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중함을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주변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마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과의 관계 역시 방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질서에 휘말려같이 지저분해지거나 그들을 대신에 치워주며 기운을 빼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공간을 더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데 집중해보세요. 정갈한 공간이 주는 평온함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7번째, 성숙한 영혼과 미성숙한 자아의 갈림길. 지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유독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좋은 소식을 전해도 좋겠네. 근데 조심해야 되라며 찬물을 끼얹거나 묘하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죠. 슬픈 일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기보다 그 정도면 양반이지. 나는 더 힘들었어라며 기어이 자기 불행을 앞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지능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정서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 및 투사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뇌의 안화전두피질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타인의 성취를 축하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악성 시기심에 해당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바닥난 상태에서 자신보다 우월해 보이는 대상을 하향 평준화시켜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연구 결과 성숙한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보다 25% 이상 낮았으며, 이는 곧 신체적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이 기쁨에 인색하고 슬픔에 무심한 건 대부분 성격이 무뚝뚝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해 타인의 감정까지 수용할 마음의 평수가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의 근육이 퇴화한 패턴입니다. 기쁠 때 같이 웃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나를 질투하는 것이고, 힘들 때 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내 아픔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조언을 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기운을 꺾어놓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기쁨은 인간이 더 적은 완벽함에서 더 큰 완벽함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이미 충분히 완벽하고 풍요로운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감정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결핍된 존재임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주변에 꽃이 피기도 하고 서리가 내리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내 기쁜 소식에 떫은 표정을 짓거나 내 슬픔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기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밭이 가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감정을 구걸하거나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저 저 사람은 아직 자기 마음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구나 하고 넘겨버리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맑은 감정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누려야 할 가장 큰 사치이자 권리입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말투에 상처받고 무례한 태도에 밤잠 설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고민했던 당신의 여린 마음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불편한 직감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냈던 간절한 신호였음을 이제는 믿으셔도 됩니다. 타인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당신의 고귀한 가치를 훼손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오로지 당신의 평온과 행복을 위해 마음의 창을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 홀가분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정성을 이제는 온전히 자신에게 돌려주며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다락방,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머물다 갑니다.